일단 시장 흐름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드는 게 환율하고 이제 금리 흐름들부터 이제 큰 그림부터 챙겨봐야 되겠죠. 네, 수급적인 측면도 봐야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먼저 지난주에 시장에 충격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환율을 보게 되면은 저희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났습니다. 빠졌어요. 네, 네. 그나마 난데 그때 강조드렸던 게 1,150원인데 50원.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착을 해서 이쪽으로 강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강한 이탈 그쵸. 그리고 또 뭔가 어떤 경기 관련된 변수들이 지금까지는 뭐 경기 위축 요인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위축 요인 이상으로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왜냐면 한국 수출 이렇게 잘 되고 맞아요. 제조업 쪽의 강국이라는 얘기 지금 충분히 나오면서 지표들이 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실적들 괜찮은데 미리 일단 시장이 좀 먼저 반응하는 측면 쪽에서 환율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진짜 이때는 조금 다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일단 멈췄다는 부분들, 물론 아직까지 이번 주 계속 시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딱 하나 1,150원대 안착하느냐 이 부분을 일단 리스크 관리의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 난리를 쳤는데 왜 저 밑으로 가서 있나요 아직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뭐 1.7대 이상으로 갈 때는 물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공포가 자리를 잡았었는데 지금 다시 쭉 빠지다 보니까 반대로는 이거 지금 경기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 환율, 금리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쪽에서 변화가 지금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한 노이즈가 좀 많았다는 게 지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인데 중간이 없어요. 항상 없죠. 네. 항상 시장은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갔던 거는 또 고민, 이쪽으로 갔던 건 또 우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계속 앞으로도 체크는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이번 주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를 통해서 중국 입장 쪽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제조업 지표 꺾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심각하게 꺾인 건 아닌데 흘러내리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거기다가 보통 한 국가가 제조업 지표가 뭐냐 이제 강하게 움직이다가 약간 정체를 보이게 되면 네.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서비스업 지표가 어느 정도 또 보강을 해주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약간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죠. 뭐 PMI 지수가 60대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뭐 솔직히 의미는 없다고 쳐도 고점에서 움직이는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은 있었다는 쪽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동안 경기 과열을 우려를 해서 뭐 지금 철강도 통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다가 지금 이제는 지준율 인하 쪽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177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공급을 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다시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의 미세 조정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죠.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입김이 상당히 센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경기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 위축될 만한 요인들은 일단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끌어올리겠다. 입장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그를 통해서 미국 시장이 또 반응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밑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며칠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냥 10년물 국채 금리만 이 정도 하향화된 모습들로 보게 되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 없어졌고 그러면 여전히 저금리 정책과 지금 통화 정책 유지를 할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또 호재다라고 인식을 할 텐데 예. 시장이 또 경기 쪽을 또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고민이 많을 시점 쪽에서는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탁탁 뭔가를 해준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해지 역할들이 있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앞서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나 우려감을 키울 필요는 없이 시장이 지금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마 변동성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또 한참 지표들이 극단적으로 갔다가 단기적으로 극단적으로 갔다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은 계속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렇다고 내가 주식 뭐 1,000만 원 매매하는데 지금 2,000만 원까지
끌어다가 레버리지를 확 끼워서 신용까지 쓴 꽉 찬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지켜본다. 그건 좀 힘들죠. 이건 이렇게는 힘드실 위험합니다. 겁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뭐 제 친구 얘기입니다. 본인 저는 예, 대표님 아니시죠? 저는 1,000만 원 매매 안 하는데요. 네. 아니. 네. 근데 이게 이런 친구분들이 있다는 게 일단은 항상 볼 때마다 예, 맞아요. 갈 때는 좋은,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좋은데 또 나중에 그거 정리 어떻게 할래? 그렇게 되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물쭈물이죠. 네. 뭐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항상 이런 분들의 약간 패턴이 좀 시장이 지난주 같이 좀 흔들렸을 때 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심리나 맞아요. 흐름을 빠르게 보게. 또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손절을. 그렇죠. 어쩔 수 그러니까 불안하게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장이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속 아프죠. 금요일 날 왜 팔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네. 하루 생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시장은 반등해도 마음은 착잡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살짝 한 뭐 최소 10%라도 현금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전략, 네.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놔야 된다. 포트폴리오 안에 네.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2분기 실적들도 잘 나와주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지표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하방력은 잡아줄 수 있는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환율은 이제 1원 50전 하락하면서 114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부분도 그렇고요. 15일 날 또 금통위가 또 그렇죠. 회의를 하죠. 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습니다. 네. 동결하겠죠. 네,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속상하네요. 갑자기 우리 시장이 그 정도인가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유튜브니까 쉽게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예. 저 안 끌려가죠? 네. 예. 네. 뭐 어디서 뭐 검은 옷 입으신 분들이 저 끌고 나가면은 그냥 이분 갈 때 됐구나라고 제가 생각하시- 신고만 안 하면. 네. 근데 솔직히 이주열 총재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원고 읽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보기엔. 좀 시장과 액티브하게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아직 너무 관료적인 성향 쪽에서 크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끌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금리를 선제적으로 하반기 한번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측면도 예.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의 의도죠. 네, 한국은행의 의도보다는 특히 그렇다는 얘기는 가계부채가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던 부분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입장을 더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물론 신경을 쓰는 건 맞습니다만 원래 한국은행은 물가와 통화료량 조절에 대해서 가장 목표를 둔 상황 쪽에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한다는 이런 뉘앙스는 조금 좀 정부의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뭐 그건 떠나서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앞으로 연준이 한국은행보다 이제 연준의 입장 쪽이 예. 이제 앞으로 지금 같이 경기 관련된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뭐 변화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 지금 아마 내일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될 네, 겁니다.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두 가지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단 꺾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죠. 예. 중고차 가격 이번에 6월 달에 한 10몇 포인트가 꺾였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식품 가격 관련된 지수, 그러니까 코어 CPI 관련된 쪽에서 식품 지수 보면 또 꺾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CPI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좀 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이를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근데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특히 물가는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간 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여전히 고용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쪽에 연준은 여전히 지금 이어지는 정책 꾸준하게 유동성 공급하고 양적 완화를 공급하는 흐름들 적어도 크게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안도로 잡겠죠. 그럼 시장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그냥 잊으시고 네, 이번에 파월 의장 발언과 네. 또 CPI 지수 발표되는 쪽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데 무엇보다 CPI 지수 한번 체크하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또 짚어 가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금리는 워낙 좀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사실은 이 포인트가 또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네, 글로벌 시민으로서 네. 네, 그거를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근데 같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심각한 악재일까요? 거기서 또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네. 너무 또 주식 쪽으로 접근했나요? 네, 이제 항상 모든 게 종목 포커싱이네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살까? 이렇게 앵커님의 전략이신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 뭐 이제 테이퍼링이 먼저겠죠. 예. 계속 양적 완화 금액을 줄이다가 뭐 빠르면 내년 말이나 아니면 2023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가파르게 뭐 여기 지금 시작해서 뭐 0.25에서 시작해서 한 7% 8% 뭐 이런 식까지 쭉 올라가는 단계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금리의 수준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리 금리를 여기서 정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갔던 뭐 5%대도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고요. 쉽지 않다. 네,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좀 시장에 과열이 들어오는 거를 약간 좀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 쪽으로 서서히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때문에 약간 좀 움츠러들었다가도 보니까 금리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네. 그리고 예전 뭐 5년 전, 10년 전 대비해서 금리가 여전히 뭐 한 3%대, 2%대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이 저금리 기조라는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한테는 계속 긍정적이다. 살아있는 기회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먼저 뛰어들었고, 예. 앵커님처럼 뛰어드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아마 아들한테도 예. 주식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고, 자녀들한테도 주식 교육에 대해서 한번 평생 해야 될 거니까. 어차피 지금 부모님 세대와 저희는 다르죠. 그때 뭐 10% 이상씩 고금리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절반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주식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은행만 잘 이용해도 복리 효과 때문에 그쵸. 돈 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예금 적금만으로도 그렇죠. 예. 제가 뭐 저희 아까 그 친구 네. 어머님이 들었던 본인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한번 자랑하느라고 그분이요? 네, 보여줬었는데 네. 무슨 부금이었었는데 그 무슨 부금이란 통장이 있었는데 네. 그거 이자율에서 손으로 적힌 게 있었거든요. 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두 자릿수인가요 혹시? 40몇 프로더라고요. 네. 제가 사진을 찍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도 귀에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이자율이 40%요? 40%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와. 놀랍죠. 주식 수익률보다도 네. 그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하셨던 거니까 언제였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한창 이제 경제 개발이 막 이어나는 그 개도국의 입장 쪽에서 네. 그렇게라도 자금을 끌어와서 계속 뭔가를 건설하고 그때 같은 경우 강남이 땅콩밭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세요? 뭐 그런가요? 네. 꿈속에서 본 것 같네요. 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 그런 고금리라도 끌어와서 일으켜야 됐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주식은 평생 앞으로 지금부터는 금리 수준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희가 해야 된다. 필요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이면 진짜 틀림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인식 변화도 진짜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주식한다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세뱃돈 이렇게 받으면 항상 부모님 드리고 통장에 넣고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주식을 사주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금액권이 나옵니다. 네, 자기 통장에 그 쿠폰 번호 들어가게 되면 네네. 뭐 10,000원, 뭐 50,000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카드로 해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선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야겠네요. 좀 선물해 주세요. 네, 선물해 주시면 네, 미래의 제가- 저의 자녀에게 네, 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커피로 대신할게요. 아유, 뭐 커피는 제가 반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반사네요. 네. 저희 막 댓글들 보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네.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된대요. 그냥 개미라서 한국은행 그냥 까셔도 된다고. 아, 예. 뭐 아마 앞으로 이 방송에선 막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네. 막아드리겠습니다. 반사. 네, 만약에 레드라인을 넘겠다 싶으면은 일단 뭐 책상을 뒤엎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체질 개선도 많이 됐고 우리 시장을 생각하는 인식들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불안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한간은 또 막 그러시기도 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털어내는 물량 받아내는 거 보고 아, 또 개미들은 역시 또 나중에 얼마나 울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우리 시장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레버리지만 키우는 매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면.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인버스, 네, 곧버스, 곧버스. 네, 이쪽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런 거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선물 옵션이 아니라 선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선물이 차라리 낫습니다. 덜 차라리 위험합니다. 둘 네. 중에서는 덜 네. 위험하다. 네, ETF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ETF도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또 ETF 기간 지나면 네. 지들이 다 따박따박 뛰어갑니다. 그것도 계산해서 쫙 뛰어갑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선물이 낫다. 네, 그게 나도 저의 지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시장 이야기하면서 사단까지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집중적으로 종목들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러면 시장 뭐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파란불인데 내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어떤 종목을 그럼 도대체 봐야 하냐 네.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아까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또다시 좀 컨택트 보려고 했더니 이제 언택트고. 근데 언택트 보려고 했더니 또 불안한 건 여전하고. 뭘 그렇죠. 봐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언컨택트 보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예. 네. 보시되 네. 내 입맛에 맞는 쪽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언택트 컨택트는 이제 좀 너무 좀 약간 구시대적인 산물 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그걸 구분하느니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즉 언택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이고요. 네. 컨택트는 실적입니다. 딱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언택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물론 비쌉니다. 다들 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보고 이게 적정 주가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는 계속 앞으로 한 2년 뒤, 3년 뒤에 예. 나올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 저희도 아마 한 몇 년 뒤로 가게 되면 카카오의 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때는 서서히 좀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카카오가 물론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많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좋아졌죠. 이제 뭐 미용실 그것도 이용하십니까 혹시? 카카오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보다 구시대인가 봅니다. 네, 주식 하시면서 좀 많이 열리셔야 될 것 같지만 뭐 그건 차차 충분하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처음에 카카오 택시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죠, 그거는. 네. 거기다 포인트까지 주는 그거를 떠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 그 택시가 한 몇 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발전한 서비스죠. 네. 그건 이제 기본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유저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 입장 쪽에서는 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하나를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편리해지는데 그러면 카카오 없이는 못 사는 흐름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저도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은 국민 주식이 이런 얘기 해도 될까 괜찮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우리들한테 지금 국민 주식이 삼성전자기는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우리 전체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 되면 그렇죠. 국민주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나요? 예전에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다음에 네. 통제하려고 하는. 근데 그거는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죠. 네. CCTV가 베이징 시내에만 LA 시내에 123배 설치됐던 거 아십니까? 네. 그만큼 거의 촘촘하게 네. 얼굴 인식까지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은 그러니까 성장을 담보로 해서 계속 끌어와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이제 문제는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그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을 거야라고 눈높이는 많이 올라가 있겠죠. 네. 근데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충족을 못하게 되면 주가가 또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과 함께 실적에서는 일단 좋을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 여기를 체크하는 게 언택트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컨택트는 좀 반대죠.
컨택트 같은 경우는 일단 컨택트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일단 솔직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경기 민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뭐 자동차, 뭐 조선, 화학, 뭐 2차 전지는 철강, 뭐좀 건설,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이라는 얘기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이클이 맞았을 때는 실적 흐름들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통 이런 중화학 업체들,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고정비라는 게 있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그 기계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초적으로 들어가서 움직여야 될 비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할 수 있는 인원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정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고정비는 그래도 나가야 되다 보니까 매출이 못 따르게 되면 고정비까지 터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면 적자가 나겠죠. 적자는 아니면 실적이 안 좋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거기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그 이븐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분기점을 확 넘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저희 순이익으로 잡힙니다. 이 예.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호황의 흐름을 그대로 느껴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피크아웃. 네. 이게 또 우려가 또 있죠. 네. 예.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경우 이런 것도 또 지금 대두가 되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 피크아웃은 정의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실적과 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해서 뭐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분기에 나온 실적 보고 진짜 서프라이즈죠. 이런 정도의 실적 나오는 것들 특히 연결 말고 별도 영업이익까지도 이 정도 실적을 보였다는 얘기는 네. 좋은데 지금 애널리스트 코멘트들 아침에 나온 것들 쭉 보게 되면은 약 한 4분기 정도쯤에는 감익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뭐 다들 생각은 있으신 분들이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제대로 아직까지 뭐 델타 변이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멈칫멈칫하는 게 자꾸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게 뭐죠? 인프라 투자죠. 예. 네. 인프라 투자 이제 통과돼서 이거를 끌어내기 시작하고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1조 달러라고 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좀 대기하고 있는 게 최대 그 강성 의원 있죠.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예, 진보의 강성. 네. 네. 여기는 정치 방송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은 최대 6조 달러까지 지금 부양을 해야 된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부양안 관련된 쪽도 계속 보강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만 1조 달러가 확인이 돼서 이제 진짜 삽을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지금같이 중국의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꺾인 거 보고 철강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는데 지금 반대로 열연 냉용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 고공행진 쪽입니다. 거기서 크게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경기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걸로 제가 보기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가 또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을 가세시킨다고 되면 수요는 확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가격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수요 뒷받침되는데 같이 움직인다라고 되면 이런 변수까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피크아웃 얘기는 너무 이릅니다. 시기상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화학 쪽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철강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뭐 지금 건설 건자재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크게 너무 주가가만 하락했을 뿐이지 앞으로의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 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지나봐야 된다라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건설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지금까지 다 돌아가면서 했네요. 네, 뭐 하나씩 다 짚어봤는데 그러게요. 네, 뭐콕 네. 집으시면 콕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네, 콕 한번 하나하나 정도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언택트랑 컨택트가 있다라고 하면 네. 또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지금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좀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원택트를 봤을 때 그래도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 종목들이 있는데 뭐 재택근무,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그렇게 생각 들고 있고요. 솔직히 ECS라는 회사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네. 네, 대표의 마인드나 그리고 어떤 기업을 꾸려가는 입장 쪽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그 주주 요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마인드가 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저만큼 가서 뭐 예전에도 살짝 매매했다가 그냥 빠졌던 경험이 나고 있고요. 네. 제가 팔면 저만큼 가더라고요, 항상. 네. 모든 개인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빙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보내줬죠. 근데 네. 그런 쪽 말고 일단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기 시작이 되겠죠. 이제 지금 예. 이제 여름방학 시즌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복작복작 하는데 덥고 그런데 좀 무료하고 그러면 뭐 할까요? 게임하겠죠. 게임주를 또 좋게 보시는군요. 게임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NC소프트가 이렇게 미끄러지다 보니까 맞아요.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 주춤한데 앞으로는 NC소프트와 다른 종목들의 차별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대처를 잘못했고요. 솔직히 리니지를 가지고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렇게 사기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네. 확률 땡. 네. 네, 땡땡. 예. 네, 땡. 확률형 아이템으로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탈이 되기 시작하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리니지 하시던 분들 나 이제 안 해. 그러면서 하시던 분들 많고요. 이분이 다들 또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으로 가는 분위기죠. 오딘 흥행이 정말 대단해요. 물론 오늘 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뭐 주식만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딘에 대한 흥행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데도 저렇게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해보니까 역시 재밌으시던가요? 모바일은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바일은 검은 사막 모바일에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PC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도 주식 때문에 게임하신다고 말씀하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게임합니다. 네. 게임하는데 아이들이 뭐 아빠 뭐해 하고 뛰어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HTS로 변환을 시키죠. Alt 탭을 누르면서 오딘을 해봐야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알 수 있는 거야. 뭐 약간 이런 건가요? 네, 그래 그러다가 아빠 게임 안 해? 그러면 아니다. 아빠는 게임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네. 하고 철통 보안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잘 맞는 게임이고 거기서 리니지에서 이탈된 유저들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쪽이다. 네. 그리고 특히 리니지에서 강한 강성 게이머들이죠. 이분들은 현질, 즉 충분히 내가 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풀 각오가 돼 있다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돈을 풀어야 또 게임이 되던데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안 해보셨죠? 제가 현질을 엄청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한때는 서머너즈 워에 제가 드린 돈이 얼마더라? 예. 그러시군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더 갈 것인가라는 얘기들 많이 할 때는 이제 좀 데이터가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매출, 한 10억대 후반, 한 20억대, 한 20, 30억대가 리니지 정도 매출이고요. 근데 한 10억대 후반 정도만 꾸준히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딘에 대한 성공 기대감은 완전히 높아지는 상황들이겠죠. 게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 이후에 이제 외국으로 가서도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확인이 된다. 근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오딘하고 부제가 바랄랄라이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상당히 발할라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쪽이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신화에서 나왔던 이 바랄라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이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마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대감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개발사가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뭐였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이 개발사가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퍼블리셔 입장 쪽에서 수익이 배분 구조가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발사가 더 이익이 더 많은 게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셔 입장 쪽에서 수익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럼 이번에 성공의 맛을 봤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분명히 지금 자회사로 개발사들이 4-5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더 키워서 자기와 게임 내실화를 다지려고 하겠죠.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야 진짜 카카오 게임즈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이 부분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질 얘기를 하시는데 뭐 몇 억, 뭐 몇천 명함도 못 내민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그 정도 아닙니다. 주식해야죠, 그 정도는. 네, 어쨌든 뭐 현질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주식에서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이쪽 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저녁 때 한 6시쯤 넘어서 아파트 1층에 내려갔더니 그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3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덜덜덜 떨려 있으면서. 벌써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또다시 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니까 집에서 또 시켜 먹겠군요.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새벽까지 왱거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소리를 들어봤을 때 네. 상당히 이쪽은 또 다시 늘어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에 또 하나의 변화는 전자결제 쪽은 또 계속 성장은 하겠구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 물론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는 성장은 괜찮은데 네. 주가가 밸류 부담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세는 떨어져도 과거부터 한 뭐 40%씩 성장하다가 올해 25% 성장한다고 해서 성장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에 대한 흐름들만 유지가 되게 되면은 여전히 저점에 대한 그 메리트는 또 매매는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택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게임하고 지금 네. 전자결제 쪽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게임주 중에서도 네. 네.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는 거고. 네. 아닙니다. 제가 선호하는 게임 쪽은 네. 저는 조이시티라는 회사를 조이시티요. 네, 관심 있게 보고 위메이드라는 회사 위메이드와 네, 관심 있게 조이시티. 봅니다. 네, 게이머로서 바라보는 게임주. 알겠습니다. 네. 유저로서. 네, 네. 네. 그러면은 전자결제주에서도 이렇게 콕콕 좀 한두 종목 찝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시청자분의 판단은 판단이시겠지만, 시청자분의 네. 몫이겠지만요. 네. 네. 그래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휴대폰 결제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게 변화가 나오는 게 KG 모빌리언스 같은데 이쪽도 이제 충분히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만큼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한번 수급이 몰릴 때 강한 탄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도 같이 체크하면서 봐야 될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택트주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경계가 이제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살아나야 하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경기 민감주, 이제 컨택트주 쪽도 봐야 할 텐데, 네. 사실 같이 보면 제일 좋죠. 시드머니가 많다면.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현금 비중, 좋은 종목을 위해서는요. 네. 자,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경기 민감 쪽에서는 이제 고민 많으시겠죠. 뭐 철강부터 이렇게 쭉 조선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조선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 얘기 먼저 드리려면은 네, 그냥 두서 없습니다. 생각난 대로 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은 다 좋은데 지금 그 수주 들어오는 거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실적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네. 해봐야 이제 선수금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이제 분할로 나눠지고 이제 그 배를 만드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는 흐름이 네.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조심하셔야 될. 그러니까 뭐 주가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제 자본 조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보게 되면 아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수주는 일단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주. 그러니까 즉, 물불 안 가립니다. 네, 일단 들어오는 거 다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러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수주를 지금이라도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부터 이어왔던 좀 부진한 흐름들을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뭐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갔지만 그쵸. 여기서 변화는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볼만하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올해 실적은 또 약간 좀 부진할 것 같죠. 왜냐하면 워낙 1, 2년 전에 좋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 따라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은 나중에 반영되는 관점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좀 시장이 좀 많이 밀렸을 때 경기 민감 쪽에서 뭘 살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만 좀 이상한 그러니까 좀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사게 되면은 조금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찝찝하실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네.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 발표가 함께 주가는 밀렸을 때 그런 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보게 되면은 건설 쪽이 제일 낫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다 보니까 건설 건자재주 가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가는 듯 하다가 또 빠지는데 아마 하반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모습들이 네. 아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 쪽에서 인물 관련된 쪽은 지금 뭐 중구난방이죠. 뭐가 움직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도 그렇고 이제 그
막 움직여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 이재명 관련주, 뭐 네. 이낙연 관련주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솔직히 힘 빠지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또 시세의 연속성을 좀 강하게 가느냐. 한 이틀 움직이게 되면 또 그냥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아마 어차피 이번 정부가 말아먹은 또 끌려가겠네요. 네. 찰칵찰 아닙니다. 네. 신고 안 할게요. 네. 아, 예, 예. 네, 이번 정부가 이럴 또 안 되죠. 네. 망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네, 따끔하게 얘기할 것도 얘기해야죠. 네, 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또 했다고 하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근데 부동산 하나 망친 거 가지고 욕 많이 먹어야 될 상황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 주자들은 아마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다 어느 보니까 당이든. 네. 예. 그래서 아마 대선 정책과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건설주는 당연히 후보에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급도 이제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은 건설 수준이나 인허가 이거 보면 드라마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표긴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건드릴 수 있는 쪽은 재건축, 재개발 이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혹시나 다음 후보들이 더 강한 공약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었더니 안 되겠다. 우리가 솔직히 서울 시민으로서 아니면 만약에 뭐 경기도 외곽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만 여유가 되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 오고 싶죠. 누가 그쵸. 아직 그쪽에 있고 맞습니다. 싶겠습니까? 내 직장도 서울에 있게 되면. 네, 우리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죠.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울컥하네요. 또 갑자기 참아내면서 워. 네, 소시민으로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용적률 좀 정리를 해서 조금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이렇게 되면은 또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손보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재건축과 관련된 쪽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있는 건설사들. 브랜드 건설사. 네. 대형주 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는데 또나 반대로 건설주가 왜 이렇게 그래도 얘기는 많은데 못 가느냐, 지표들 좋은데 라는 얘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해외 건설입니다. 해외 건설. 옛날만큼 해외 건설이 거의 지금 전무합니다. 전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목표했던 거 한 20%밖에 상반기에 못 들어옵니다. 유가가 이 정도까지 70달러대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통 다른 때 같았으면은 네. 해외 건설, 해외 플랜트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막 돼서 무슨 뭐 지금은 이제 DLENC죠. DLENC, GS건설 뭐 수주했다 이런 얘기 공시로 막 들어오는데 상반기엔 거의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뭐 동남아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또 지금 산유국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막 정신을 차리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증산도 못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감산으로 지금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 러시아나 또 오페크 플러스는 또 막 지들끼리 막 다 쉽지 않죠. 예, 막 이러고 나가고 있죠,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산도에서 여기서 계속 저 재정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수주가 좀 덜한 상황들이죠. 요거까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건설주 이 가격대 못 봅니다. 여러 모멘텀들이 진짜 많네요. 네. 지금 건설주 쪽은 보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좀 델타 바이러스 좀 잠잠해지고 유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여력들이 생긴 산유국들이 플랜트를 다시 집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조선 수주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게 되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경기 민감 쪽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